경제학자의 서재.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21강. 미국은 왜 홍콩에 관심을 가지는가? 2014년 전 세계 언론 매체는 홍콩의 우산혁명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묘사했다. 이 전례 없는 79일 동안의 가두 시위는 대단한 장면들을 연출했다. 형형색색의 텐트가 중심 업무 지구와 다른 두 인근 지역을 가득 채웠고, 저항의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잇으로 장식한 레넌의 벽을 비롯해 인기 있는 예술 작품들이 저마다 꽃을 피웠다.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불리는 광둥어 대중음악인 캔터팝 발라드에서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까지 듣는 이를 동요하게 만드는 노래들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이 운동은 청년들, 특히 시민 불복종 교육을 받고 소셜미디어에 능숙하며 언변이 뛰어난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했다는 사실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위대가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에 대항하고자 사용한 우산에서 이름을 딴 우산혁명은 무엇보다도 1997년에 중국으로 넘어간 전 영국 식민지의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맞선 정치적 스펙터클이었다. 쟁점은 홍콩의 지도자인 행정장관 선거였다. 시위대는 행정장관은 중국이 심사한 후보자를 소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대신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키디데스의 교훈. 홍콩의 두 번째 연쇄 시위는 2019년에 벌어졌다. 일부 행진의 경우 거리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기도 한 이 시위에서는 아무도 홍콩을 다윗에 비기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의 다른 이야기, 즉 기원전 416년 그리스의 멜로스 섬에 비기는 것이 더 적절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에서 404년 시기에 멜로스는 아테네 제국과 스파르타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입장이 됐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멜로스의 대화편에서 아테네에 붙지 않는다면 멜로스를 포위하겠다고 협박한 아테네 사절단과 공정과 올바름에 호소하며 멜로스는 중립국이자 독립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 멜로스 대표단 간의 협상을 묘사한다. 리처드 크롤리의 번역대로면 아테네인들은 현실적인 정치적 언어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원이 많은 사람은 위험을 피하고자 희망에 빠질 수 있어. 약하고 심판에 의존해야 하는 당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오. 이때 신들이 정의롭지 못한 자와 싸우는 정의로운 자를 편들어 주리라 확신한 멜로스인들은 항복을 거부했다. 하지만 여름에 시작된 포위가 겨울까지 이어지자 멜로스는 결국 항복했고 아테네의 식민지가 됐다.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멜로스와 아테네는 홍콩과 중국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997년 영국이 이양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홍콩 통치는 자체 소원법인 기본법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법은 민주화 과정과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모두 보장했다. 홍콩인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홍콩 지역의 법치주의 전통과 활기찬 시민사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1997년 이후에 홍콩은 일국양제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일국양제는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한 중국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포함한 지역 문제는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이제 몇몇 운동가들은 실제로는 일국일제라고 말하며 홍콩의 행정장관이 중국과 무관하게 행동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멜로스의 대화편과의 비유가 유효한 지점은 힘과 권리의 충돌에 대한 묘사다.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은 홍콩의 헌법을 통제해 홍콩의 법치주의보다 자신의 정치 주권을 우선할 수 있다. 2019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투쟁은 멜로스인의 경우처럼 생존이 걸린 실존적 투쟁이었다. 이를 촉발한 사건은 홍콩 정부가 발의한 중국으로의 송환을 허용하는 법률이었는데 사법 독립이나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은 전무했다. 이 소식은 재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대중을 격분하게 했고 6월 9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6월 16일에는 200만 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5개월 동안 일선 시위대는 점점 과격한 행동으로 홍콩 경찰에 대항했다. 사람이 아니라 주로 건물이나 국가 상징물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된 군중의 폭력이 항상 지지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국제 여론은 사람을 공격하는 경찰의 폭력 진압만큼 사악하지는 않다고 여겼다. 9월이 되자 발의된 송환법은 철회됐지만 이번에 시위대는 경찰의 잔혹 행위에 대한 독립수사 요구를 비롯해 이제까지 이행되지 못했던 다른 요구도 하기 시작했다. 시위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지방의회 선거에 반영됐다. 2019년 11월 유권자들은 민주파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투표했고 민주파가 의석의 86%를 차지했다. 일국양제에 대한 도전. 전 세계는 2014년에 부활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매혹됐지만 우리 시대의 혁명 같은 슬로건을 내건 2019년의 홍콩 시위는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정치학자 에드먼드 챙의 주장처럼 중국은 홍콩을 대할 때
친중국 지방 조직을 육성하고 반대 시위자를 동원해 민주화 운동가를 위협하며 홍콩의 법률 제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지도자를 기소함으로써 민주파 후보자가 출마하거나 취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세 가지 변화를 기존 접근법에 반영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경찰력과 사법 조치를 결합해 시위대에 대처하게 됐다. 집회 신청이 거부돼 시위 자체가 불법이 됐으며 정부는 일선 시위대가 자신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수천 명이 체포됐는데 2021년 후반에는 1만 명 이상이 체포되고 2,500명 이상이 기소됐다. 대부분은 청년층이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지도자와 지역 정치인도 있었다. 이러한 정치인 중에는 2019년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된 사람도 있었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연기된 2020년 9월 선거에서 홍콩 입법회에 출마를 계획한 사람도 있었다.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적 수단 사용은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도입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전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환되는 동안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새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고 공표했다. 해당 법률은 분리 독립, 전복, 테러 및 국내외 세력과의 결탁과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모든 용어는 모호하게 정의됐다. 법학자 마이클 데이비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이 국가보안법이 상명하복식이고 이후 수정을 통해 개혁됐으며 홍콩 기본법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나아가 홍콩 주재 중국 대표단은 처음에는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률 내의 모호한 표현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았다. 입법회 선거가 취소되기도 전에 이미 국가보안법은 둔기처럼 휘둘려졌다. 민주파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해버린 행위를 포함해 2019년에 진행된 일련의 조치가 끝나자 벌어진 일이었다. 총 154명이 체포되고 96명이 기소된 처음 15개월 동안의 사법 조치를 진행하면서 홍콩 경찰은 민주화 운동가, 언론 종사자, 선출직 공무원들을 훑기 시작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홍콩에서 매년 열리는 천안문 사태 추모의 개최 조직의 회원, 구금된 사람에게 생필품을 제공한 학생, 대표적인 반체제 민주파 신문인 빙과일보의 기자도 있었다. 홍콩 시민사회는 협의회, 노동조합, 정당 등이 해산됨에 따라 완전히 파괴됐다. 궁수와 장갑 보병으로 가득한 함선으로 멜로스 섬을 위협한 아테네와 달리 중국은 홍콩법을 이용해 홍콩 시민들을 기소하고 있다. 현지 변호사이자 시위 관련 작가인 앤터니 데이피런 등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법률전이라 묘사했는데 그렇다면 이 법률전에서 가장 강력한 최신 무기로 활용 중인 국가보안법을 미국인이 나아가 전 세계인이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분리주의 홍보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어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다. 미국에서 미국인이 이런 행동을 한 후 중국 영토나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지역에 들어간다면 그는 체포되거나 장기 투옥될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대다수의 미국 시민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 초기 목록에는 워싱턴 DC에 홍콩민주화위원회를 설립한 홍콩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 3명을 추가 있었다. 홍콩을 보호하는 조처를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한 추이의 활동은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해외 공모로 간주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 중에는 홍콩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이자 아시아인권위원회 의장인 존 클랜시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영향은 정치와 인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홍콩은 미국인이 아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요 거점이며 홍콩 재개가 송환법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외국 사업과 구금에 관한 중국의 판례였다. 법학자 토마스 켈로그는 이러한 구금을 국가가 저지르는 납치라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으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홍콩을 경유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한다. 기업은 물론 홍콩에 있는 교육기관과 협업하는 미국의 대학도 영향을 받는데 이 법률은 유학생에서부터 객원연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심한 위협을 받는 집단은 언론인일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홍콩에 있던 여러 주재원을 서울로 옮겼지만 위협 대상은 실제 운영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홍콩 뉴스 매체는 중국의 국내 매체보다 자유도가 높았고 해외 매체에 비해 본토와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따라서 홍콩 뉴스 매체가 없었다면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검열대에 묻혔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 만약 홍콩 기자들이 사스 중증급 성호흡기 증후군을 즉각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다면 사스의 위기는 세계적으로 훨씬 더 널리 확산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효과 외에 미국인이 홍콩을 염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도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미국인이 옹호하는 권리와 가치를 반영하며 홍콩의 운명은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권 규범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공약 또는 그 결여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19년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이 통과돼
홍콩의 특수무역 상대자 지위 홍콩의 일국 양제적 특수성을 반영해 홍콩에서 제조된 상품의 원산지 표기를 홍콩산으로 하는 특수 지위. 그러나 2020년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은 이 지위를 폐지하고 홍콩에서 만든 상품도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를 부여하고 이를 홍콩의 지속적인 자치권을 평가하는 연례 국무부 검토에 반영했다. 검토 항목 중에는 홍콩의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자유가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법률에서 미국은 영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 1990년 홍콩 기본법이 비준됐을 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은 BBC 인터뷰에서 중국은 홍콩의 미래에 관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전 세계 공론장에서 약속을 준수하는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요 라고 주장했다. 멜로스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인가? 홍콩이 중국 국가의 본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중국 정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시험대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멜로스의 대화편은 힘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시다. 아테네는 강한 힘 덕분에 승자가 됐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단순한 도시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 되길 원했던 국가이며 멜로스가 다른 국가의 본보기가 된 것처럼 홍콩에서 일어난 일은 애초에 일국 양제 정책의 대상자였던 대만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산혁명 이후 홍콩은 중국이 외강하오 대만구라고 부르는 남중국 도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지역에 점점 더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인 선전을 포함해 이 거대 지역의 도시들 가운데 시위가 합법이고 정치 풍자가 가능한 도시는 홍콩뿐이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홍콩과 비슷한 특별행정구역이 된 마카오조차 입법회가 열띤 토론을 하고 정부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홍콩과는 같지 않다.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잃어버린 홍콩이 얼마나 더 오래 분리된 지역으로 남을 수 있을까? 두 제국과 제국의 연합군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여전히 무척 중요하다. 멜로스는 아테네의 힘이 더 강했기에 패배했지만 멜로스가 원했던 정의로운 사람, 즉 스파르타인의 도움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패배한 것이기도 했다. 아테네 사절단은 이러한 실패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멜로스의 비극은 힘과 정의가 대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가 부족했던 세상의 이야기다. 글로벌 환경 속 미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미국인은 자국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두 열강의 싸움이 아닌 정책, 국제기구, 동맹, 법률전을 통한 당대의 투쟁에서 우리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시각에서 홍콩은 중국의 시험대인 동시에 미국을 위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미국인이 홍콩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홍콩이 격변하는 정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통해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21강. 미국은 왜 홍콩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었습니다. 22강. 중국이 신장 위구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이토록 자치구를 탄압하는 이유는 요사이 불거지는 중국 붕괴론과 연관성이 깊다. 2017년 이후 신장 지역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책으로 30만여 명이 투옥되고 100만 명에 달하는 비한족 중앙아시아 토착민이 교육개조용에 구금됐다. 수천 곳의 이슬람 사원, 사당과 유서 깊은 지역이 폐허가 되거나 파손됐다. 이 같은 적극적인 억압의 결과 토착민의 출생률이 한족의 출생률보다 훨씬 낮아졌다. 위구르와 이슬람 문화의 핵심 요소는 불법화됐고 비한족 성인 수만 명이 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로 노동해야 했으며 아이들은 정부 기관으로 끌려갔다. 이러한 정책이 폭로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은 1989년 이래 최악의 외교 정책 위기를 맞게 된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신장 정책을 충실하게 지지한다고 선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독재 정권적 정책에 파괴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싫다고 말할 수 없는 문화혁명과 비슷한 국내 위기가 발생했다. 신장에서의 잔혹행위는 대학진 운동, 문화혁명, 1989년 천안문 사태 등에서의 시위대 학살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자행한 중대 참사 목록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정책은 한족 외의 민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온 식민주의 및 대량 학살 사건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신장에서의 위구르 및 기타 비한족 집단의 민족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특히 2017년에 당국은 억압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위협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신기술을 동원해 국가폭력을 강화했다. 처음에는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신 감금체제를 대테러 조치이자 빈곤 완화 조치라고 선전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응은 이것이 2013에서 2014년 발생한 1997년 이래 위구르족이 관여해온 최초의 명확한 테러 행위인 것은 맞지만 자국 또는 외국 조직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회 단독 사건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지나친 억압 행위였다. 최근 수년간 신장에서는 몇몇 폭력 행위,
특히 경찰이나 정부 요원과 벌이는 다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지역의 사태와 특별히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매년 수만 번 발생하지만 테러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불안 현상, 그리고 한족이 집단적으로 처벌받지도 않는 비슷한 다중 발생 사고와 신장 지역의 사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신장 지역에서 비한족 토착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억압적 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강력한 물리적 감시 및 디지털 감시와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실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소위 극단주의를 예측해 신장 지역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 카자흐인 및 기타 비한족인을 이른바 사상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집중 교육 개조형이라는 수용소에 초법적으로 구금 시스템에서 식별된 다른 사람들은 자택에 감금되거나 감금되지는 않더라도 세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법률 제도를 이용해 추가로 수십만 명을 기소하거나 구속.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신장 지역 인구는 1.5%를 차지하는데 2017년 중국 전체 형사 기소건 중 신장 지역의 기소건 비율은 21%에 달함. 임의 구금, 억류 또는 구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종교 정민족적 풍습, 과거의 해외여행, 외국에 사는 친척이나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등의 일상적 행동을 극단주의자의 행동으로 분류. 중화인민공화국은 억류 프로그램의 목적이 중국어를 못하는 가난한 농민을 교육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최초로 구금되거나 구속된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학자, 작가, 예술가와 기업가들이었음. 강제수용소, 구치소 및 감옥에서 물리적 정신적 고문, 강간 및 성적 학대를 자행. 어른들에게 대규모 억류와 투옥을 실시하고 위구르 아동들은 고아원이나 위구르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기숙학교에 보냄으로써 가족이 흩어지게 함. 유서 깊은 이슬람 사원, 사당, 묘지와 지역을 포함한 문화적 유산을 물리적으로 파괴. 이 조치는 2010년경 카슈가르 구시가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 2017년 이슬람 사원의 돔 지붕 철거와 공동묘지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조치 등으로 크게 확장됨. 공공장소에서 위구르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중국 공산당 간부가 위구르 가정에 장기 투숙하게 함. 남편이 구금된 가정의 경우 아무 관계가 없는 한족 남자를 위구르 여성 및 아이들과 함께 살도록 함. 국가가 한족과 비한족 간에, 특히 위구르 여성과 한족 남성 간의 결혼을 장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는 극단주의자로 간주됨. 소위 극단주의는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 이상 이 낙인 행위는 비한족을 한족과 결혼시키는 국가적 강요에 해당됨. 지난 수년간 신장에서의 출생률과 자연스러운 인구 성장률이 급락할 정도로 출산을 탄압. 대부분 비한족으로 구성된 신장 지역의 출생률은 2018에서 2019년 사이에 30에서 56% 감소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출생률은 겨우 4.2% 감소. 신장 남부의 인구 밀도가 높은 위구르 지역에서의 출생률은 훨씬 많이 감소함. 비한족인의 이동 및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미국, 유럽연합, 튀르키예, 호주 및 기타 국가에 흩어진 위구르인과 카자흐인을 역외 감시하고 위협. 억류시설이나 거주지에 있는 위구르인을 자택과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 강제 이송. 신장과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위구르 이송 노동자들은 대부분 군대식 감시를 받으며 감금되고 공장 부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음. 지리적 위치 및 역사. 신장의 공식 명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텍사스주보다 2배 이상 크며 중화인민공화국 북서쪽 끝에 위치한다. 신장은 지리적 및 민족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며 중국의 일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역사적 이름인 동티르키스탄이라고 부른다. 신장 북부는 산악지역이며 남부는 대부분 사막이고 여러 오아시스 도시가 존재한다. 지역 전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지만 지역 남부에는 위구르인의 밀도가 높고 북부에는 한족, 카자흐족과 후이족이 많다. 대부분의 석유화학 및 광물 채굴은 북부에서 이뤄지며 북부가 남부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상태다. 위구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중국 동부 농촌 지역의 삶의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시장 기반 농업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위구르족과 한족이 각각 약 40%를 차지하고 카자흐족은 6에서 7%, 후이족은 약 4%, 그리고 키르기스족, 타지크족, 몽골족을 포함한 여러 토착 민족이 약간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 중 다수는 역사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왔지만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다. 1949년 신장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동티르키스탄 공화국 ETR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ETR은 1944년 국민당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설됐고 군사적으로 국민당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갔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 미국은 국민당에, 소련은 ETR 지도부의 휴전을 강요했다. 이후 국민당과 ETR은
단일 행정부를 구성했으며 선거를 통해 신장 정부 내 비한족 대표의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신장을 점령한 중국 공산당은 구 ETR 지도부를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낙점한 현지 출신 공무원들로 교체했다. 중국 공산당은 퇴역한 국민당 군인 8만 명을 신장에 살게 했는데 이들은 국영 농장을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며 한족 인구를 늘리는 데 전념하는 중군사 조직인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을 구성했다. 이로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착민 식민지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한족의 비율은 1950년대 초반 5%에서 현재는 40%로 증가했다. 빙투안이라고 통칭되는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은 신장 내 감옥과 수용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신장에서의 목화 생산을 장악하고 있으며 태양 전지판 원료 공급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복합 기업화됐다. 또한 빙투안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나이키, 캘빈 클라인, 파타고니아 등의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포함된 전세계 자회사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 정책과 최근 한족 지상주의적 동아주의 1917년 이후의 소련처럼 1949년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이던 나라를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 제국주의의 숙적에게 있어 제국이 남긴 다양성이라는 유산은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식민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제국을 통치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수정판 소련 민족 정책을 실행하고 중국 내 56개 민족, 즉 한족 외 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 정의한 55개 민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및 기타 민족은 한순간에 각자 지역의 소수민족이 돼버렸다.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다른 세계 자치구각 자치구는 수많은 소위 자치구와 자치현으로 구성되는 민족 집단이 유명무실한 통치권을 가지는 명목상의 자치구일 뿐이다. 중국이 이토록 자치구를 탄압하는 이유는 요사이 불거지는 중국 붕괴론과 연관성이 깊다. 즉, 중국이 붕괴되는 시작이 이 자치구들의 독립으로 촉발될 권리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이상으로 22강 중국이 신장 위구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23강 중국은 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하는가? 2013년 12월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의 산호초 7곳을 인공섬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이 섬의 면적은 3,000에이커 약 12평방킬로미터로 확장됐다. 개간이 끝나자 중국은 섬을 무장해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섬들인 메이지자오, 주비자오, 후옹수자오의 긴 활주로를 건설했다. 중국의 불안과 기회주의, 야심이 어우러진 산물인 이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놀라움과 불안을 선사했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토사를 준설해 섬을 만들고 이러한 섬을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중국의 계획은 다양한 목적을 띈다. 먼저 이 계획의 의도는 남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영토 및 해상 권리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서태평양의 약 140만 제곱마일 약 362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는 구단선이라는 유형선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구단선은 중국이 1947년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 경계선으로 이대로라면 남중국해의 대부분은 중국의 영해가 된다. 중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의 지상과 해상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이 전체 또는 일부를 놓고 다투는 곳이다. 중국의 인공섬은 남중국해 남부의 난사군도에 있다. 상대적 열세라는 인식. 중국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분쟁 지역에서 계속돼 왔던 각 나라들의 영토권 주장을 따라잡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난사군도 중 자국이 점유하는 27개 지역에서 소규모 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수많은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필리핀 역시 자국이 점유한 9개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 산호초 7개만 점유한 중국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됐다. 그마저도 이 중 일부가 물에 잠겨버렸다. 또한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영토권 주장을 강화하고 중국 어민을 괴롭히고 탄화수소 자원을 개발하고 미국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상법을 각자 제정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섬 건설 작전은 중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인근 소국들의 향후 도전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일인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유리한 지역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외교적 힘을 강화하고자 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내에서는 남중국해 분쟁을 다루는 중국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우세했다. 2002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공동선언은 중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게다가 에너지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영토 분쟁을 보류한다는 중국의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주장국들은 중국의 구단선 안에서 석유와 가스를 일방적으로 채취하고 있었다. 특히 공동선언 서명 후 중국이 보여준 온건적 태도는 다른 주장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비용으로 자원을 채취해도 무방하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공동선언은 참여한 11개국 모두가 종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에 합의한다는 약속을 포함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면 행동 강령 관련 협상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지리라 생각했다.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한 아세안 회원국은 중국의 이익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덕분에 이 협약은 안정성 유지와 권리 보호라는 중국의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게 됐다. 세 번째로 중국의 행동은 안보 우려와 확장 능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로 모인 결과이기도 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중국의 해상통신로를 보호하고 증가하는 대외 이익을 지키려면 남중국해에 더 강한 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사군도의 군사기지를 구축하면 중국은 군사 및 법률 집행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민해방군의 힘의 투사 능력을 강화하며 인근 하이난섬을 모항으로 하는 자국 핵 잠수함을 보호해 자국의 보복성 핵 보유력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남중국해를 통해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한다는 심중한 전략 확립도 인민해방군의 목표였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백년국치라 말하는 시대를 연 19세기 아편전쟁부터의 외세 침입을 이유로 중국은 군대와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방위력과 공격적인 정책을 지지해 중국의 주권 주장을 옹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가을 발표된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통해 드러난 이 지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인민해방군의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10년 7월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에 미국의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고 발언한 일이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중국과 다른 주장국들 간의 분쟁에 미국이 더 간섭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따라서 미국의 행동, 특히 산발적인 충돌을 벌이는 일부 국가를 지지하는 행동은 인공섬 건설 계획을 강행하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들 섬의 간척 및 무장 계획은 2009년 중국 해군이 제안한 것으로 당시의 중국 주석 후진타오는 이를 거부했다. 모험 성향이 더 강한 시진핑은 2013년 후반 이 계획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 발생한 여러 사건이 시진핑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2012년 봄 마닐라에서 겨우 140마일 약 2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호초 및 암초군인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분쟁을 중재한 미국 덕분에 해제됐다. 이 사건에 관여한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설득 덕분에 필리핀은 중국도 함선을 철수한다는 조건하에 자국의 함선을 철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약속을 부인했고 자국의 해양법을 집행하는 선박의 스카버러 암초를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 훗날 중국 관료들은 스카버러 암초 주위가 아닌 산호초에서만 중국 함선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미국과의 두뇌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무 비용 없이 스카버러 암초의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추후 시진핑이 중국 해군의 계획을 대담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네 번째로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재판을 신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점점 증가하는 중국의 주장과 활동을 근거로 중국을 제소한 사건 역시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의 교착 상태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지역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후인 2013년 1월에 시작됐다. 시진핑은 필리핀의 대담한 수에 분개했으며 다른 국가가 필리핀의 제소를 지지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소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더욱 개간 및 무장 계획 실행을 허가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목표 달성과 남중국해의 상황을 중국에 유리하게 바꿀 기회를 저지하고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라사드가 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한계선을 설정했지만 막상 2013년 8월 시리아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 시진핑은 이 사건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배치하거나 중국의 남중국해 진격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섬 건설이 미중 군사 대립을 촉발한다고 생각했다면 중국은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16년 초반 오바마 행정부가 무력을 사용해 중국의 스카버러 암초 무장을 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중국은 이 지역의 간척을 포기했다. 중국 정부가 순전히 안보를 위해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사업은 불안정성과 기회주의 그리고 야심이 조합된 결과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 최근 수년간 이 지역의 국가에 대한 시진핑의 선언과 중국의 정책을 고려하면
남중국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지역 패권을 위한 더 큰 전략적 결정의 일환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훨씬 전에도 중국의 야심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14년 시진핑이 새로운 지역 안보 구조 조성을 추진한 일이었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 CICA에서 아시아인이 아시아를 운영하고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의 안보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중국 지도자의 모습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 중심의 지역 안보 구조를 조성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항해의 자유 그 이상의 것. 남중국해를 잃는다면 미국은 무엇을 놓치게 될까?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미국이 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중국해는 미국의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항해 자유 보장은 자유롭고 합법적인 통상 무역과 언클로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공해 자유권 행사를 모두 제공하는 미국이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전 지구적 이익이다. 타국의 과도하고 위법적인 해상 영유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 해군은 1979년 수립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5월에서 2016년 10월 사이 남중국해에서 폰오플 총 4회 실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빈도를 높여 4년 동안 폰오플 총 27회 실시했다. 그러다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그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첫 해에 폰오플 총 4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남중국해는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수로다. 매년 남중국해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무역액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이 해역을 통과한 미국 해상무역은 14%에 불과했지만 일본 해상무역은 거의 42%가 이 분주한 해상수로를 사용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훨씬 더 높다. 2016년에서는 중국 해상무역의 64% 이상이 이 수로를 통과했으며 석유 수출은 80%가 이 수로를 사용했다. 따라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중국이 실제로 상업적 선박의 운항을 방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큰 이익은 주권 및 해상 권리 관련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다. 미국이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도록 할 의향이었다면 중국은 강요는 물론 군사력까지 동원해 자국이 점유하는 지역에서 다른 영토권 주장국을 몰아내고 방대한 해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만일 그 결과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와중에 믿을 만한 외부 세력이 개입해 균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 내 국가들은 중국의 이익에 협조하고 중국의 지배권 아래 놓이게 된다. 이는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 중 하나인 필리핀과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중국이 필리핀 해군이나 해안 경비대 선박을 공격하거나 필리핀 군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필리핀 군용기를 격추한다면 미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필리핀, 나아가 다른 조약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이 한 약속의 신뢰성은 위태로운 상태이며 남중국해에서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른다. 규칙에 따른 지역 질서와 국제법 존중도 미국이 누리는 이익이다. 미국은 언클로스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를 관습적인 국제법과 국내 정책으로서 준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은 공통 규칙과 규범에 달려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독재 정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정하길 바란다. 또한 미국은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권리 보호 원칙을 옹호한다. 언클로스에서 허용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 북내, 어종 및 탄화수소 등의 자원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2016년 중국을 상대로 필리핀이 승소한 재판 결과를 준수하고 판결에 맞게 주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영토 및 해상 권리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를 이용해 중국에게 유리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증진하며 자국의 군사 및 경제적 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해상 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무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대규모 사업은 안보 불안, 기회주의, 야심이 결합된 산물이었다. 한편 남중국해는 미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남중국해와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인 이익은 항해 자유 보호, 평화로운 분쟁 해결 보장, 동맹국과 한 약속의 신뢰성 유지, 규칙 기반의 지역 질서 유지, 그리고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정당한 자격이 부여되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이상으로 23강. 중국은 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하는가? 이었습니다. 24강.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인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좋다.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트윗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승자와 패자는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널리 알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중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복했다.
이후 두 국가는 2020년 1월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해 휴전에 들어갔는데, 이 협정에서 중국은 2천억 달러 상당의 물품 추가 수입을 약속하고 무역 관행을 개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호 무역은 미중 경제 관계의 일부분일 뿐이다. 중국의 투자 규제 정책 같은 더욱 논쟁적인 구조적 문제는 추가 협상 주제로 남아있다. 2018년 후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 ZTE는 이란 및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화웨이는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안 위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각각 제재 대상이 됐다. 이후 중국 회사 수백 곳이 미국 상무부의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됐으며, 수출 제한 및 통제의 벽에 막혀 미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다른 조치와 결합한 이러한 징벌적 조치들은 두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특징됐다. 해외 투자 제한, 학술 협력 축소, 미국 금융시장 이용 제한을 포함한 이러한 디커플링의 다양한 측면은 이것이 단순한 단기적 무역 긴장이 아님을 증명한다.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을 여러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1주년 동안 중국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대결을 21세기의 민주주의와 독재 간 효용성 싸움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중 정서를 강화했다. 새 구성원이 유발하는 경제적 긴장.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새 구성원의 서로 대조적인 우려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상호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고, 이 적자가 미국 실업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재계는 중국의 불공평한 투자 관행, 지식재산 절도와 중국의 거대 시장 이용 여부를 더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 이반자들은 중국을 미국의 전 세계 경제 및 군사 지배를 위협하는 신흥 기술 강국으로 간주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서 힘을 얻은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드는 것을 승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결함이 있었고, 애초에 이 방식은 작동할 수가 없었다.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의 구매를 강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신흥 중산층이 원하는 고급 소비재나 중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운송 장비를 생산하지 않는다. 나아가 중국은 자국민이 탐내는 미국의 여러 첨단 제품 구매를 안보 문제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부과의 결과가 트럼프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중국의 수입은 약속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고, 미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됐다. 그동안 중국은 다른 수출 시장을 찾았고, 덕분에 무역 흑자가 증가했다. 관세가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었기에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미국 기업의 우려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기업도 패배자가 됐고, 관세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전략적 위협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안보 매파였다. 이들의 디커플링 옹호는 트럼프 재임 기간이 끝나갈수록 강해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 시위대와 신장 내 위구르 사회에 대한 중국의 억압을 반복해서 비판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무역 전쟁과 팬데믹의 영향. 지난 수년간 경제학자들은 미국 시민과 기업의 행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무역 적자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을 맹비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중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관세에 따른 비용 대부분을 미국민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아가 미중기업협의회 USCBC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 때문에 다른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자재와 부품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 일자리 24만 5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의 우려 거래자 목록에 중국의 산업 대표주자들이 등록된 사건은 중국의 기술적 야심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 그러나 한쪽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테크 기업들은 수입의 최대 20에서 50%를 중국에서 얻고 있다. 목록에 등재된 중국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미국 기업의 확장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조차 수출 제한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경고할 정도였다. 중국을 압박해 해당 정책을, 특히 IP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책을 고치도록 하려면 이러한 비용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강력한 IP 체제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며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년에야 겨우 첫 번째 특허법이 통과된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진전이 있었다. 2020년 미국 상공회 이소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중 거의 70%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사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는데, 같은 질문에 대한 2015년의 응답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반중 정서에 민감하거나 이러한 정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미국 정치인에게 경제적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대중의 7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전에 그 비율은 3명 중 1명꼴이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국을 계속 비난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책 및 의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와 별개로 중국의 효과적인 혹은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은 급격한 산업 회복을 촉진했다. 중국의 의료용품과 의약품에 대한 서방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0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2배로 늘었고, 덕분에 중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될 수 있었다. 필수 제품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 게다가 미국의 제한 정책이 무색하게도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투자금이 대폭 증가했다. 트럼프의 디커플링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절제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예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과 모호한 수출 통제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표한 일이었다. 중국은 현재 바이든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는 국내화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는 디커플링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디커플링의 비용, 경제, 안보 및 인권을 근거로 한 제재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사실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디커플링의 결과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는 양쪽 모두가 받고 있다. 화웨이 통신 장비 금지는 미국과 유럽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폐지와 투자 제한은 중국이 미국의 자금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 투자자들 역시 수익을 잃어야만 했다. 중국 학생과 학자의 비자가 제한되면서 미국 대학의 연구와 재정도 타격을 받게 됐다. 가장 심각한 손실은 지식 생성과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양측 모두 장기적으로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최첨단 혁신은 대부분 우수한 기업을 보유한 부유한 국가에서 일어난 뒤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해 혁신이 국경 너머로 전파된다. 그 결과 여러 국가가 다양한 기술을 한 곳에 모으고 전문화하며 협동을 통해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급망 재구성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한다. 지금까지는 공급망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처음에 상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중국이 보유한 수많은 숙련된 노동자와 안정적인 인프라, 공급망과 기업 활동에 관여를 많이 하는 정부의 특성 때문에 생산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팬데믹 기간 중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한 미국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중국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만이 향후 3에서 5년 안에 중국 시장에서 나올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커플링은 두 국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두 국가의 의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취약성은 첨단 부품, 특히 반도체 수입 의존에 기인한다. 미국의 취약성은 좀 더 확장된 형태, 즉 미국 기업이 중국 내 활동을 통해 연간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완전 디커플링이 유발하는 경제적 결과는 양쪽 모두의 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주도력에 도전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안보 정책 이반자들은 효율성에 관한 논쟁을 무시한 채 기술 강국이 되려는 중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것을 승리로 정의했다. 10년 전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중국이 혁신적인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중국이 자원과 정보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추정과 중국의 허술한 IP 보호 정책 및 창의력을 억압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서방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혁신을 이끄는 5가지 주요 요소는 학습, 인적 자원, 경험, 규모, 소유권 구조다. 중국은 이러한 요소 중 처음 4가지가 우수하며 소유권 구조는 다소 비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참여 때문에 하드 및 소프트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보다 더 많은 연구자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진정한 차별성은 거대한 시장, 그리고 사회주의 신조가에 아직 남아있는데도 엄청난 경쟁 압박을 통해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다. 거대한 자국 시장 덕분에 중국 기업은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기업은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경쟁은 무역을 통해 외부적으로, 그리고 각 지방끼리의 경쟁을 통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균일한 문화와 새로운 제품에 거부감이 없는 호기심 많은 소비자를 둔 중국은 혁신, 특히 디지털 활동과 관련된 혁신을 실현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현재 중국 기업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으며 모방이 어려운 설계 기술과 특수 장비를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애를 먹고 있다. 강력한 국가 지원을 받아도 기술 사다리 위로 도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과
반경쟁적 행위를 하는 기업을 규제하고 길들이고자 최근에 널리 공표된 국가 주도의 계획은 혁신 정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에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디커플링보다는 더 일관적인 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에서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중국을 파트너로도, 경쟁자로도, 라이벌로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안보 우려가 의제를 장악하고 있어 상호회적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무역 적자를 크게 우려하지 않으며 중국과 대립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에 더 쉽게 접근하길 바라는 소비자 및 월가의 기업보다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전임자와 비슷한 보호주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바이 아메리카 프로그램,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본인의 기후변화 의제와 잘 어울리는 접근 방식인 혁신적인 산업 및 녹색 기술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명분이 없었던 트럼프의 1단계 무역 협정을 수정하거나 관련 관세를 취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바이든은 2022년 중간 선거 기간에도 공개적으로 정책 완화를 강조하는 것을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는 미중 간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종의 동조화나 선택적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성명이 대표적인 예다. 나아가 바이든의 참모진은 트럼프의 참모진과는 달리 다자간 기구를 공개적으로 폄하하지 않는다. 대신 개혁 의지를 내비치며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보건기구와의 협업을 추진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중 관계의 토대가 된 지도 원칙은 경제와 안보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시민 자유 통제 강화는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문제는 안보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됐고 양자 관계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모했다. 보다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첫걸음은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 입장을 버리고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합의를 통해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해 경제적 문제보다는 안보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2021년 9월 핵잠수함을 제공해 호주와의 방위 협정을 강화한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중국이 참여 의향을 보인 포괄적 점 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열강과 협력해 경제적 차이를 완화하면 다른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유럽은 미국과 동일한 이념적 관심을 공유하지만 미국만큼 강대국의 패권 겨루기식 정치에 관여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럽은 중국 경제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미국보다 중국에 더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후반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양자 간 투자협정 관련 잠정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와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유럽은 중국의 기술적 야망을 우려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이 장악하는 디지털 서비스 및 기술 주권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화웨이 5G의 경우 화웨이가 노키아 같은 유럽 회사와 제휴해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해 무역 및 기술 관련 위험을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미중 간의 경제적 긴장을 다루는 일은 장기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보 우려가 경제적 필요성을 이긴다면 양자 관계는 제로섬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때 한쪽의 승리는 다른 한쪽의 패배를 뜻할 것이다. 이상으로 24강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인가? 이었습니다. 25강 중국의 단국가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중국 경제의 본질에 관한 우려는 중국의 힘에 관한 전 세계의 의심, 특히 최근 악화 중인 미중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적 경쟁과 제도의 준수와 같이 서방에는 익숙한 자본주의의 경제 관행을 중국이 추진하게 되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중국을 세계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경제에 대한 간섭 면에서 당의 역할과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은 공평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며 협력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더 우세한 입장이다.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사례로 자주 분류되는데 이 용어는 국유화와 금융 개입 및 과도한 산업 정책을 통해 정부가 경제를 장악하는 체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노르웨이를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특징 중 일부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독재국가에 적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특히 오늘날 경제 강국이 된 중국에 적용할 때는 더욱 불길한 어감을 준다.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국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거나
세계 무대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국가 자본주의의 여러 변형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다. 중국의 체제도 이러한 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안정과 당의 지배력을 점점 더 중시하는 특성 때문에 중국의 당 국가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 조직을 창출했다. 이번 장에 나오는 당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위험 관리 체제, 그리고 다른 국가에는 없는 중국 정치 경제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강조한다. 세 가지 특징은 바로 광범위한 국가 주식 보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모호한 경계, 모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점점 증가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요구 준수에 대한 압박이다. 역설적이게도 당의 권력과 이해관계의 부상은 악순환의 역학관계를 만들었다. 당국가 자본주의의 핵심 목표는 정치적 권력 통합과 안정성 유지지만 이러한 목표를 추구한 결과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경고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더 과감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바탕으로 40년 동안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온 자본가들이 소외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쳤다. 국외적으로는 일단 국가의 중심성과 정치 경제의 융합에 대한 인식이 불신을 유발하고 정치적 역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서의 중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당 국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가 자본주의는 특히 세계화된 산업 부문에서 성장 촉진과 전략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목표로 하는 국가의 경제적 개인 및 기업 소유를 의미한다. 당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데 그 이유는 체제 생존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제적 목표가 국가 개입의 주된 근거지만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제 생존이 경제 정책의 최고 목표가 된다. 이러한 정치적 결론은 최근의 여러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수많은 중국 기업에서 일당 국가가 주주이자 투자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03년 국영 사무주무기관으로 설립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가의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민영기업은 보다 시장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구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기관이 비국영 기관에서 점점 더 중요한 금융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을 맡고 있다. 정당 조직이 민영기업과 외국 기업 내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기업의 고위직에 오르곤 한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지리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민영기업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기반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의 일환이다. 수많은 산업지도 기금을 설립해 국가 및 민간 자본을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같은 최전방 분야와 전략적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중요한 이중용도 군용 및 민간용 기술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 투자는 경제적 전략적 투자의 목적보다는 위험 관리가 목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중국 주식시장의 위기 때문에 금융계 전체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지자 국가는 주식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했고 결국에는 전체 상장 기업 주식의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국가 자금을 이용해 경제적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급격한 시장 변동을 방지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에 반영됐다. 기존의 공공대 민간이라는 이분법은 민간 대기업을 이용해 거버넌스 역할을 차지하고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중국의 전략 때문에 더욱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영기업은 빅데이터 및 중국의 거대 인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감시 기술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자국 보안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 대기업은 시진핑의 빈곤 퇴치 캠페인에 따라 농촌 지역의 상거래 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는 복지의 성격이 짙은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위험 관리에 집착하게 되면서 당 국가는 민영기업이 문제에 직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여러 대기업이 과도한 부채나 심지어 범죄 행위 때문에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견을 표현한 여러 유명 자본가를 표적으로 삼았다. 2020년 부동산 거물 런즈창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시진핑을 광대라고 부른 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이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기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영은행이 전당포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비난하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던 엔트파이낸셜의 주식 판매를 바로 금지했다. 당 국가 자본주의에서 기업인은 정치적 충성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매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폭정 요구는 중국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 국가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 기업에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미국 NBA에서부터 대만을 비행기 도착 예정 국가로 안내 표시한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각종 기관은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협박의 모지기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기 바쁘다. 이런 과정에서 당 국가는 영향력을 발휘해 중국의 영토권 주장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자본주의는 외국 투자자 유치를 돕는 체제에서 시장 이용에 정치적 조건을 부여하는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와의 상호작용. 한동안, 특히 2012년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하는 역할에 관한 토론의 핵심 주제는 국가 자본주의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들이었다. 대표적으로 국영기업 우대 정책이 이야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당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목적을 대체하게 되면서 무역 파트너와 발주국 정부들의 우려는 중국의 경제적 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보안 우려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 투자는 서양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국 외부에서 불안을 낳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경제 참여는 중국의 정치 경제 형태에 관한 우려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 모델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동기와 중국 기업의 상업적 동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민영기업으로 등록된 화웨이의 사례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자사기술 네트워크를 외국으로 확장하려는 화웨이의 시도는 영리한 시장 공략 활동일까? 첩보 목적으로 외국 네트워크에 침입하려는 당 국가의 시도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비슷한 사례로 CCTV 장비 생산 업체인 하이크비전은 개인이 설립한 민영회사지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게 됐고 결국 관련 제품이 2019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공식적인 금지 사유는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에 있었지만 이러한 미국의 결정을 이끈 핵심 동기는 민감한 감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관한 우려였다. 중국 복합기업의 외국 투자 및 계약 급증, 그리고 이러한 투자와 계약 대부분이 중국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의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같은 민간 테크 기업은 현재 100여 개의 국가의 스마트 시티 감시 네트워크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억압적인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도 있다. 부유한 선진국의 지도부는 이것이 중국이 자본주의 관행과 결합한 권위주의적 자국 통제의 장점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핑계로 중국 모델을 수출하려는 행위라고 본다. 이들은 2013년 시작된 국제 인프라 프로그램인 1대1로를 자주 언급하며 중국이 개발 프로젝트를 유엔 내에서 중국 지지세 확보 같은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변환하려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모두 포함한 중국 복합기업의 대외 활동이 일부 수혜국의 국내 반발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은 2019년 재집권하자마자 부채 함정 외교를 경고하면서 불공정한 중국 인프라 거래를 재협상하거나 취소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태국 정부는 끄라지역을 통과하는 12km 길이의 운하를 건설하는 중국과의 대형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중국의 계획을 자체 계획으로 대체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발루치 분리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대고 건설한 과다르 항구가 발루치스탄의 천연 자원을 약탈하려는 식민주의적 노력이라 주장하면서 현지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중국의 자본주의가 당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다는 인식 때문에 중국의 해외 투자가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대외 활동을 환영하며 이를 두고 경제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루안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중국의 루안다 내 인프라 투자에 종종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중국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역풍 사건들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국가 또는 민간 자본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은 외국에서 활동할 때 점점 더 많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 국가는 이전 개발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동향과 글로벌 자본주의 간의 상호작용.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더 뚜렷이 인식되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당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정치적 경제적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지위에 따른 체제 생존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일이지만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비호적이 돼가는 환경에서 중국은 자급자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민영기업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당 국가의 도구로 행동하는지에 관한 전 세계의 의혹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추창하는 이중순환 전략은 국내 소비를 자극해 수출 중심의 성장에 대한 오랜 의존도를 줄일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이 전략이 실현된다면 국제시장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전 세계 공급망을 교란하게 될 것이다.
당국가의 이 같은 전략은 한편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딜레마를 유발한다. 국가 내부의 기반한 성장은 국내 기업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들이 최전선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적인 최고 경영자와 거침없이 말하는 자본가를 점점 용인하지 못하는 당 국가에서는 혁신가들이 소외될 수 있다.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엄격한 자본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자산을 외국으로 분산시키고 중국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 국영 및 민간 경제 주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당 국가 자본주의는 상호 불신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와 상호작용하게 됐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경제 간섭은 해외에서 역풍과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반중 정서 때문에 당 국가는 이러한 위협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됐고 그 결과 위기관리 태도와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자체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순환은 국내 및 국외 모두에서의 긴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으로 25강 중국의 당 국가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었습니다.